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책, 이 한국 최고 부자들의 금맥과 혼맥을 낸 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이제 시사 정치 이슈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 우리나라 재벌가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한 그룹씩 차례로 좀 쭉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돈을 벌게 된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1910년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이녀 중 막내죠. 어머니가 36살 때 난 막내 아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문산정이라는 이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12살 때 이제 진주로 가게 되죠. 1922년입니다. 이때 왜 진주로 가냐면 이제 작은 누나 이분 씨가 그 당시 진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누나 집으로 가는 거죠. 작은 누나 집으로 가서 작은 누나가 이병철 회장의 그 댕기머리를 싹둑 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새로운 이른바 개화의 문물을 만나게 된 거죠. 3월 달에 진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수보통학교를 다니다가 9월 달에 서울로 갑니다. 한 6개월 정도 지수보통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때 다닐 때 이제 LG그룹 창업자인 구인회 회장과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서 수성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서 다니다가 또 중동중학교 속성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부 한 반에서 50명 정도라면 한 35등에서 40등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산수는 잘했지만 또 나머지 건 별로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중동중학교 3학년 때인 1927년 3살 위인 이 박두울 여사와 그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뒤죠. 1929년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첫째 딸인 이인희 회장이 이제 박두울 여사의 뱃속에 있을 때 이병철 회장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1929년 10월에 가게 되고 1930년 4월 달 1년 뒤에 이제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또 일본에서 여러 가지 데모에도 참가했다가 유치장에도 갇히고 이러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죠. 그러다가 이제 건강, 각기병에 이상이 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등등 겹쳐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와서 한 2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그냥 술 먹고 그렇게 보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고향인 의령으로 내려가죠. 거기 가서 계량동 돼지나 닭 이런 것도 키워보고 좀 사업할 게 없을까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 봅니다. 채소 씨앗도 들여다와 뿌리도 보고 하는데 잘 여의치가 않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노름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26세 되던 때 문득 노름에 빠진 뒤에 집에 돌아와서 잠든 새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서 아버지한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6살 때. 아버지가 300석 정도의 재산을 소출할 수 있는 그 재산을 이병철 회장에게 주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36년 26살 때 마산에서 처음으로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미소였죠. 처음 사업 시작한 아이템이. 이게 이제 묘한데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도 정미소 그 쌀가게 점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쌀가게를 또 거기서 물려받아서 쌀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삼성과 현대의 창업자 두 사람이 묘하게도 이 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쌀이라는 것이 공업화가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쌀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사람이 10,000원씩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 지나서 결산해 보니까 자본금이 15,000원, 3만원으로 했는데 15,000원,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는 빠지겠다 해서 빠지고 둘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전략을 바꾸죠. 올라갈 때 팔고 내릴 때 산다. 이 원칙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1년 뒤에 했을 때는 2만원, 자본금 빼고도 2만원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명
직원으로 분업화를 하게 되고 마산 일출 자동차 주식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20대 트럭으로 해서 운수업에 진출을 하죠. 이게 좀 정주영 회장도 좀 비슷해요. 그죠? 쌀가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아도 서비스라고 자동차를 정비회사를 시작하거든요.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로 정미소에서 북마산에 이제 협동 정미소라는 거였었는데 그 정미소에서 시작했다가 이 마산 일출 자동차 회사 자동차 운수업으로 진출을 합니다.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김해평야에 연 1만 석을 소출을 거둘 수 있는 200만 평의 땅을 사게 됩니다.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땅 주인, 경남 제1의 땅 부자가 되는 거예요. 20대 이병철 회장이. 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이나 대구 등지에서도 땅을 사들이게 되죠. 그런데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땅을 사들일 수 있었던 상당 부분 배경에는 그 식산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끌어다가 그 땅들을 많이 샀던 건데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대출이 중단되고 대출금 전체를 회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땅값은 하락하죠. 삼중고가 겹친 겁니다.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땅을 파는데 땅값은 떨어졌죠. 뭐 그러니까 이자 갚기도 급급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파는 겁니다. 정미소도 팔고 운수회사도 팔고 땅 있던 거 전부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빚을 청산을 하게 되죠. 남게 되는 것은 10만 평 땅 하나랑 2만 원만 덜렁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만 원 가지고 동업했던 그 사람이랑 저녁 때 술 이제 마시면서 아픔을 달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병철 회장이 배운 게 있습니다. 사업은 시기와 정세에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정세 변동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과욕을 버리고 능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행을 바라는 투기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2, 제3의 대비책을 항상 세워놔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쫄딱 망하고 나서 근거지를 이제 대구로 옮기죠. 1938년 대구에 삼성 상회를 서문시장 한켠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28살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삼성의 시작이죠. 자본금 3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업종은 무역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쌀가게로 했다가 운수업으로 진출했다가 그 다음에 무역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냥 시작을 하지 않고 만주나 중국 쪽에 시장 조사를 한 2달간 쭉 이제 돌아보고 나서 역시 무역이다라고 해서 무역업 쪽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또 술장사로 진출을 하죠. 조선 양주를 1939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중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뭐 쌀이라든지 석유 이런 생필품 등은 전부 통제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양조, 이 주류는 예외여 가지고 또 어떤 호황을 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방 이후에 월계관이라는 청주를 개발해서 이게 또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로는 안 되겠다. 서울로 진출하게 되죠. 1947년 중앙으로 가자. 서울로 진출을 합니다. 해화동에 집을 갖게 되고 종로 2가에 삼성물산공사를 1948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효성그룹 창업자인 조홍재 씨가 부사장으로 합류를 하게 되죠. 두 사람은 15년 동안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수입에 주력을 해서 돈을 벌게 되죠. 그런데 1950년에 6.25가 터지지 않습니까? 피난을 못 가죠. 피난은 못 갔습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서울에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3년 동안 3개월간 암흑 생활을 이병철 회장이 하게 되죠. 일사후퇴 때는 트럭 5대의 직원들이랑 전부 이런 여러 가지 비품들, 물품들 다 싣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일단 대구로 가죠. 일단 대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조선 양조에서 비축해뒀던 3억 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또다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부산에 1951년에 설립을 해서 거기서 고철을 수집해 가지고 이제 팔죠. 외국에 팔고 설탕이나 비료를 대신 수입해 오는 이런 무역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또 대박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지나서 20배를 벌어서 60억 원 정도 자산이 되게 되죠.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다시 한번 사업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제조업, 무역업으로는 부족하다. 제조업으로 진출하자 해서 이제 제일제당을 1953년, 그다음에 제일모직을 1954년에 창립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업은행이라든지 각종 은행들 지분의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바탕으로 또 상당 부분의 이 뭐 한국타이어라든지 호남비료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쫙 인수를 하면서 50년대에 이미 이제 한국 최고의 재벌로 삼성이 이미 급성장을 하게 되죠. 1959년부터 이병철 회장은 비서실이라는 조직을 둬가지고 자금, 인력, 감사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4.16, 4.19, 5.16이 터지는 이 격변기에 부정축자로 몰려서 4.19 이후에는 50억 환, 5.16 이후에는 100억 환의 이 추징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시련을 겪게 되고, 1966년에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해 9월 22일에 재계에서 은퇴하겠다, 한국 비료를 헌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1967년에 한빛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되죠. 그 나중에는 또 이제 둘째 아들인 이창희 씨가 자신과 관련된 6개항의 투서를 청와대에 또 제출하면서 이른바 삼성의 후계 구도가 이맹희, 이창희를 제치고 삼남 이건희로 급속하게 70년대 초에 들어와서 변하는 그런 흐름도 겪게 됩니다. 1969년도에 이제 삼성전자를 설립하면서 전자산업에 진출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합섬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삼성석유화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부의 중공업 진흥 정책에 맞춰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1975년도에 종합무역상사 1호로 또 등록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삼성의 어떤 1위 자리를 굉장히 굳히게 되고, 1976년도에 일본으로 위암 수술을 하러 가면서 이건희 후계 체제를 내부적으로 가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1977년에 삼성 반도체를 설립을 해서 반도체 산업의 진출을 본격화하게 되고, 1983년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병철 회장이 73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87년 11월 78세 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의 스토리를 쭉 보면은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가장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올라탔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올라탔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미소를 시작한 부분이라든지 이 무역업을 한 부분이라든지 또 제조업으로 거기서 바꾼 부분이라든지 또 삼성 전자를 설립해서 이제 전자산업에 진출한 부분이라든지 그 위에 반도체 73세라는 그 꽤 나이가 많은 시점에도 반도체가 미래의 또 먹거리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진출을 결심한 것,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삼성이 있게 한, 또 이병철 회장이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에 더해서 그 치밀한 이 어떤 관리, 이 내부적인 관리, 이런 부분도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게 아마 그 사람, 귀인을 만났던 것, 이런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국전쟁 때 서울에 갇혀 있을 때 가까이 있던 운전기사 위 씨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한국전쟁 때 돈을 다 날리고 나서 대구에 갔을 때도 대구에서 그 조선장조 직원들이 모아뒀던 3억 원, 그걸로 또 부산에서 재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마다 또 대구에서 처음 삼성 상회 시작할 때는 이순근이라는 일본에서 만난 그 사람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됐고, 이렇게 국면마다 또 이제 제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할 때는 당시 이제 그 상공부 관리였던 신현학 전 국무총리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받고, 또 나중에 매스컴에 진출하고 할 때는 홍석현 회장의 부친이죠. 홍진기 전 내무장관, 홍진기 전 장관의 또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국면마다 또 이 귀인들을 만났던 것, 이런 부분들,
또 이병철 회장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어떻게 돈을 벌었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